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해 잘 지내오셨어요? 잘 살아남았고 또 주위를 잘 살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 중심과 근원을 잘 챙기면서 살아오셨는지. 어쨌든 세월은 흘러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왔습니다. 새 시간이 열렸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대의 한 막이 지나고 다른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무상한 것들을 흘려보내며 순간순간 작별하며 새로운 것을 만나고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몇십 년 전에 시작되었다가 또 몇 년이나 몇십 년 안에 끝날 잠시의 여행일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진정한 여행자는 시간 밖에 있고 이 시간을 꿈꾸고 있는 자이고 그 시간 속을 일부러 뛰어들어서 여행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으므로 이건 끝없는 과거로부터 끝없는 미래를 향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서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오고 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그건 어쨌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만남도 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여러 단위들 그 중에서 우리가 유달리 강하게 결속력을 느끼고 나를 포함하지만 나를 넘어서는 어떤 큰 울타리로 생각하는 나라도 역시 있다 없어지고 몇백 년 혹은 그보다 훨씬 짧은 세월 이어지다가 딴 나라가 되어버리거나 아주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상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통령 선거 우리 3월 7일인가 있나요? 9일? 네. 그걸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선거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 관련지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진정한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만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불제자로서, 스님으로서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그렇게 조언들을 하긴 하는데
저는 불자로서 세상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처님 같아야 된다고 믿고, 또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의 시대상, 또 통치자들, 정치가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가르치고 하셨던가 생각하면서 저 역시 한 시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온전히 외면할 수 없고, 또 어찌 보면 더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굳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전은 몰라도 원시 사회에서 인간이 문명화된 그런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국가 단위로 모든 정치 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제도가 생겨나면서 흘러왔다고 보여요. 당연히 그런 조직은 수직적인 질서를 필요로 하고, 사람의 관계도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군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미천한 백성이나 또 노예,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지배계층은 적고 피지배계층은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마음껏 자기 안에 포부나 꿈 이상을 펼쳐내지 못하고 신분이나 제도의 제약 속에서 억압당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의 비판 혹은 저항이 조금씩 쌓여서 이 통치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전제 왕권에서 조금씩 탈피해서 사람들이 좀 더 주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국가가 생기면서 진보해 왔다면, 국가 체제가 전제적인 데서 민주적인 쪽으로 조금씩 나아져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들이나 사학자들이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과거보다는 지금이 나아졌고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사의 진보를 막 믿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혹은 피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자기나 자기 주변을 챙기면서
살아가게 마련이지만 그런 속에서 더 의로운 사람들이고 또 마음이 훨씬 크고 열린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큰 사람이고 위인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몇십 년, 이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잠깐 찰나 같은, 파리의 목숨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 이 삶이 고작 몇십 년에 분리된 단면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당연히 이 역사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보다는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만큼의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 역사의 진보를 믿고 역사를 그런 방향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또 거기 협력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살고 또 모두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한 그 은혜로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거저 얻고 거저 쓰고 하면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도 당연히 보답을 해야 할 테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도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역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벌어지는 사태들이라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그 발전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으니까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크샤트리아, 인도의 네 계급 가운데 왕족, 그리고 무사계급, 옛날에 고대 국가는 다 대부분 무력으로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무사계급들이 골목의 깡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이 커지고 막 거기 세력이 규합되고 해가지고 그게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되고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거나 큰 지역을 통합하는 나라가 되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또 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큰 조직, 최소한의 국가라고 해도 어떤 경찰력으로 사람들의 안전과 안락함을 지켜야 되는 그런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국가에 세금을 낸다든지 부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납세나 부역을 받아서 국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기생하는 계급처럼 일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노고를 착취해서 존립하면서 그래도 그 존재 가치를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그런 국가 지배 집단으로 그게 이제 자임했던 거죠. 인도에서는 크샤트리아 계급이 그런 계급이었고
부처님의 그 조상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어디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이 정관왕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 아버지의 형제들 이름이 무슨 백반왕, 곡반왕 이렇게 밥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다 또 이제 무슨 곡식이나 그 음식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네, 부처님의 한참 조상 중에 감자왕이 있어요. 감자왕. 근데 그 감자왕이 아들들이 몇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왕비를 새로 맞아가지고 그 왕비들이 전처가 낳은 그 왕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서 막 새 그 어머니 새 왕비를 불편하게 하고 여기서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땅으로 떠나자고 해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나라가 카빌라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감자왕이 부처님의 그 아들들을 보려고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그 왕자들이 너무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백성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카, 우리 아들들 샤카하고 감탄을 했어요. 샤카가 바로 한자로 뜻을 번역하면 능인 그런 말이에요. 능이 어질구나. 능하다는 말은 능력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는 자비롭고 따뜻하게 또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을 살필 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샤카족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 그 샤카족의 왕국 카빌라가 나중에 그 땅에서 부처님을 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카빌라국의 태자로서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고 크샤트리아 가문의 그 본분을 다해야 하고 또 부처님은 수많은 생 동안 지혜와 복덕을 닦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있었으면 전륜성왕이 돼서 온 세상을 다 통일해서 덕으로 다스리는 그런 위협을 국가의 대업을 이루었을 분이었어요. 부처님 막 태어났을 때 그 왕국의 전통대로 선인을 불러다가 부처님의 앞날을 예언하게 했잖아요. 아시타 선인이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왕이 불길해서 왜 무슨 좋지 않은 조짐을 보았냐고 하니까 이 아이는 커서 세상에 남아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출가해서 성불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 제 운명을 또 보니까 복이 부족해서 저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도를 이루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런 분을 꼭 만나고 싶었는데 부처님 도 이루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다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고 하죠. 정말 부처님은 29살에 왕궁을 뛰쳐나와서 구도의 길에 올랐고 35살에 도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샤카족의 성인이 된 거예요. 샤카무니, 샤카족에서 나온 부처님이 된 거죠. 샤카족은 크샤트리아 무사계급 왕족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도를 이뤘단 말이에요. 도는 원래 종교에 관한 것이고 그런 계급은 브라만이었잖아요. 브라만 계급에서 나올 뻔한데 용맹스럽게 나가 싸우고 나라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그런 성인이 나온 거예요. 과거세 부처님이나 미래세 부처님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들이 경전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륵 부처님은 브라만 계급에서 나와요. 종교 계급의 아들로 태어난다.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축원하고 할 때 여피 본사 용맹지 하잖아요. 우리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를 본받기를 하고 이렇게 염원하는 거예요. 다른 부처님들에 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용맹함이 특징인 거예요. 저 아미타 부처님은 원이 큰 것이 특징이고 48대원.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국토에, 불국토에 태어나기만 하면 괴로움을 겪지 않고 그 길로 그냥 성부를 향해서 곧장 나아가고 수행자들로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 큰 원이 성취돼서 정말로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발언하면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이 세계는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중생들이 원래 업이 그렇게 둔하고 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도 어떤 때는 제법 좋아져서 천상세계처럼 사람들의 수명도 길고 환경도 좋고 또 사람들이 다 착하고 어지러서 뭐 전쟁이라든지 서로 죽이는 일이라든지 이런 굳은 일들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생이 탁해서 업도 탁하고 보는 견도 탁하고 수명도 탁하고 다 다섯 가지가 다 탁한 그런 세상이라. 그러니까 이런 오타각세 용맹심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처님들도 여기 이 중생들이 불쌍해서 오시고 싶어도 이런 세계에 와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큰 용맹심이 없으면 감히 여기 뛰어들지를 못하시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용맹심을 내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세상에 오신 거고 그 덕분에 우리가 불법의 존재를 알고 또 우리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성불한다는 일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계급이 상승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관직에 오르는 일이 아니고 왕이 되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참 존재가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일이라는 걸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닦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결국은 자기 참 존재를 깨달아서 성불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참 존재를 가리켜 보이셨잖아요. 연꽃을 들어서 그게 선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 선의 법통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를 깨달으려고 부처님께서 연꽃 드신 까닭을 참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보이신 그 길이 또 부처님께서 증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이신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에요. 지금 현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알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뭐 나라 이름에도 민주를 붙이고 모든 법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가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혹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왕정을 지켜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가 훨씬 진화된 정치 체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면서 그걸 위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꾸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민인 건 맞는데 정말 주인인가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잖아요.
이건 완성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표방된, 그렇게 이름 붙여진 민주주의예요. 진짜 민주주의는 내가 주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어야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풍족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평등해지고 구습이나 뭐 적폐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렇게 느끼기는 힘들어요. 저 아주 발전된 사회 복지도 잘 되고 민주주의도 거의 완성된 것 같고 막 그런 나라들, 저 북유럽 같은데 나라들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는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왜 자살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니까. 대부분의 정치적인 구호가 아주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외치는 건데 막상 그렇게 해보면 별로 좋을 것이 없어요. 또 그런 시스템의 온갖 문제들, 폐단이 드러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대표적인 그런 실험이 지난 세기의 공산주의 이념이었죠. 사람들이 소유의 불평등 때문에 다 불행하고 소수만 다수를 착취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독점하고 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했던 것 같아서 그걸 다 뒤집어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곳곳에서 뭐 혁명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기존의 권력을 혹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거되고 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런 이념도 이제 내거는 구호에 불과하고 저 중국처럼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서 사회의 모든 것들이 또 인간 생활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이론과 완전히 다른 어떤 주장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상처럼 처음에 주장처럼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 거죠. 이제 뭐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이 온갖 부조리나 병폐 근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논리 이런 것 속에서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대안일까 뭐가 이상적인 체제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끔 뭐 부탄 같은 나라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또 옛날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망명하기 전에 옛날 티베트 그런 나라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왕이 스님이거나 혹은 불자여서 정말로 진정한 자비심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살피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행복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서서 찾고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고대 혹은 중세 왕정 같은 것이 반드시 이게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그런 체제였느냐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그 불교에서 전륜성왕이 온 세상을 다 통일해서 정말 어진 그 왕권으로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혹은 악이나 무질서를 다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교화해가는, 또 충분히 행복하게 자유롭게 잘 살게 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게 어떤 지역에서는 한동안 가능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인도에 부처님 가신 뒤 한 300년 뒤에 마우리 왕조를 열었던 아쇼카 대왕 있잖아요. 아쇼카 대왕 치세가 좀 그랬다고 해요. 인도의 뭐 세계 전체는 아니지만 그쪽을 다스렸던 작은 전륜성왕이었다고 해요. 그런 체제가 그냥 서양식의 기준으로 전혀 비민주적이고 전제 권력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봉건 체제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러니까 법제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또 그런 정치 체제를 지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가, 협심하는가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체제로 이 세상을 통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설령 몇백 년 가는 태평성대를 연다고 해도 그 역시 무상하고, 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마음 안에 탐진치를 가진 채로 자기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다 행복한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다. 판단하시고 이제 구도의 길로 들어서신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게 나아가고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좋은 모범을 보이고 또 그런 나라들도 열린 문에 받아들여서 함께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 그러니까 어떤 정치 시스템이 우리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데려다 줄 것인가, 이런 질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교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하면서 대통령 선거로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니까 이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나라들의 이 폭정이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조작을 하든 뭐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든 해가지고 결국은 득표를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 된다고. 쿠데타 일으켰는데 선거에서 져가지고 대통령 못 되는 사람 나라 하나도 없어요. 히틀러도 국민투표로 나치즘을 세워가지고 유럽을 막 그렇게 뒤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각성하고 또 그런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마음을 모으고 하기 전에는 어떤 구호나 이데올로기, 이념도 사실은 다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기만의 도구일 뿐이에요. 옛날에 왕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 왕조를 연 이성계도 정도전 같은 사람이 스님들을 국사로 모시고 또 스님들이 정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흔들고 막 그렇게 한다든지 혹은 무신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유학의 그 가르침대로 그런 이상적인 통치를 해나갈 때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물론 무학대사 같은 분도 이성계 그 국사처럼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초기 그 왕정의 기초를 놓는데 조력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조선시대의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비호되고 또 이제 일반 민중들이 이렇게 절에 다니고 시주하고 절을 지키고 또 그 중에 소수 깨어난 사람들이 출가해서 훌륭한 선사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불교와 이 조선 왕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 말고는 어떻든 조선 사회는 그 유생들이 관료가 되고 이렇게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고 거의 이렇게 어떤 때는 더 득세해가지고 살인 정치나 심지어는 왕의 인척들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왕비 외척들이 그렇게 실권을 쥐고 한동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사실은 이 불교와 왕권이 이렇게 뒤에서 서로 신뢰하고 결탁해서 지켜줘 온 왕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를 거쳐서 일제를 건너와서 이제 해방되고 분단을 맞기는 했지만 양쪽 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한쪽은 민주공화국, 한쪽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남한에는 몇 번의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고 비교적 서양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쪽으로 계속 조금씩 좋아져 왔죠. 근데 북한은 왕정 비슷한 뭐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무력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나라도 그 밑에 두고 당 밑에 두고 그렇게 운영해가는 체제라고 했는데 이 북한에서는 거의 왕정에 가깝게 3대째 정권을 가지고 그냥 어버이 수령동지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헌신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대한민국이 좀 나아져 왔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정말 많고 피와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정말 많고 어쩌면 그 덕분에 우리가 큰 빚을 진 채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많이 지금의 현실의 정치를 보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어떤 후보는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적당치 않은 사람 같아요. 우리말에 뭘 너무 하면 적당히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심성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너그럽게 관용하고 참고 견디고 그냥 봐주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를 넘어서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수준을 지나치면 안 돼. 사람이 무례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하는 것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눈 감아준다고. 근데 그걸 넘어가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떤 때는 벌을 주고 그런 악인을 처단하는 것도 적당히 해.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고운 거예요. 옛날에 동네에 정말 뭘 잘못하는 사람, 폐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멍석말이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 새끼 패 죽이자고 이제 몽둥이들로 가가지고 진짜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때리긴 때리는데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물론 아프겠지만 어디가 막 부러지거나 죽거나 하진 않는 거예요. 적당히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속에서 맞았으니까 억울하다. 내가 복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봐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했나 보다. 이제 좀 적당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뉘우치는 거죠. 최근에 전 대통령이 사면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적당히 그냥 벌을 주었다고 보면 우리 국민의 심성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탄핵시켜 끌어내렸고 감옥에까지 보냈고 뭐 구형받고 또 선고받은 거는 뭐 20몇 년이고 뭐 40몇 년이고 막 그런데 그래도 몇 년 만이에요? 한 3, 4년 만에 예. 이렇게 그냥 풀려나는 거 이런 게 적당한 것인지도 몰라요. 옛날 우리 민족의 심성에 비추어 봐서는 지금 적당히 풀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 되려고 하고 또 무슨 정치를 하고 그러겠어요? 안 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적당히 벌까지 주었으니까 본인도 이 정도면 참 너무 다행이다. 10년 감수했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후보가 너무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고 다 도를 지나쳐요. 뭐 태도부터 뭐 쩍벌 도리도리 무슨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나오질 않나, 항문침을 맞지 않나.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 불편해. 지금 수준을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근데 그걸 아직 모르고 계속 저러는 거예요. 더 그냥 그까지 막 가는 거예요.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작작했으면 좋겠어요. 더 짧은 경상도 말로 줄여서 좀 사람마다 다 야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컸잖아요. Boys be ambitious. 그런 게 좋게 보면 뭐 옛날 고구려의 기상이라든지 혹은 이 세상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큰 꿈, 뭐 옛날 크샤트리아들이 가졌던 것 같은 그 본분에 충실하려고 하는 성실함, 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적당해야 된다고. 자기가 거기에 적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지. 왜 저렇게 끝까지 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 전혀 분에 안 맞는 사람을 호구로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들 실속을 챙기려고 거기 협조해요. 지금 또 적당히 안 하고 있는 세력이 검찰, 언론, 또 저 일본 통치자들, 그 일본 지배 세력, 이놈들이 계속 도를 넘어간다고. 너무 심하게. 뭐 검찰이나 권력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당히 써야 되는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뭐 언론 여론 조작으로 뭐 조국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은 그 수사 과정도 온당치 않았고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너무 도가 지나쳤고 그게 불법적인 것이었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았다고.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위에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부터 가족들을 털어가지고 또 무슨 사모펀드 무슨 그런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별건 수사 한다고 하잖아요. 부인의 뭐 표창장 위조 사건을 가지고 그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증명해 보지도 못하고 있고 곧 이제 대부분 판결이 나오겠지만 전혀 조작된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걸 가지고 그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전혀 그런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잡았다고. 2심까지도 4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고 뭐 대단히 현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하면서 공정, 정의 어쩌고 저쩌고 상식 어쩌고 하면서 지가 제일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놈이 그 적당한 선을 한참 전에 넘었어요. 한동안 사람들 속였잖아요. 언론 거기 협조해가지고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 받아쓰기 하고 그걸 막 또 퍼뜨리고 요새 사람들은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고 하니까 휴대폰에 포탈에다가 다 그런 거 올리고 막 해가지고 국민 대다수는 다 속아가지고 진짜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했나 보다. 조국 집안이 다 온통 가족 비리에 얽혀있구나. 조국이 정말 알고 보니까 뭐 옛날에 민주화 투쟁도 하고 또 그런 쪽에서 학문활동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진보 정권이 생길 때 거기 협조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국에 실망하고 또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 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수가 되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그쪽으로 뽑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 최근까지도 여론조사가 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하고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고. 근데 이 세상은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모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뭐 동양철학 교수인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될 건지를 계속 그 예언하고 그런 예언들이 다 적중됐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대통령 후보자들 사주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점을 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특이하게 이름, 한자 이름 획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에 들어있는 오행을 가지고 대통령 이 선거가 몇 대인가 그 숫자하고 맞춰가지고 이게 합인지 극인지 봐서 이제 예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저 박정희 대통령부터 다 맞았더라고요. 지난번 19대 대통령까지 다 맞은 거예요. 근데 20대 대통령 20이라는 숫자가 토니까, 토에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 이재명은 오해안리자 나무목이 들어가잖아요. 목하고 토는 그 상극이라고. 근데 윤석열은 이제 뭐 다른 기운이어서 화인가? 그래서 이제 이 토하고 상생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맞았고, 또 그렇게 음양으로 맞춰보면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걸 믿고, 아, 그렇겠구나. 어쩌면 그럴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말려드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흔히 무슨 예언을 하면은 사람이 세뇌되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취약하고 금방 어디 휘둘리고 속아 넘어가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암 걸려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진단해보고, 아, 말기네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환자한테 하면 반드시 6개월 만에 죽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암 아니라고 한다고 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3년을 살 수도 있고 5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한 거, 이게 정말 선고처럼, 사형 선고처럼 그렇게 나중에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알면은 그렇게 돼. 근데 모르고 살면은 그냥 자기 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어쩌면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 근데 점쟁이들도 똑같이 그런다고. 확실하지 않은 거를 그냥 자기 점괘로 뽑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그런 식으로 최면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다고. 우리가 불교의 인과론을 배울 때 불교의 업설, 인연설은 결정론이 아니라고 배우잖아요.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과거의 원인, 그것의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언제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주먹을 쥘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이 부분이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결정론은 과거에 지금이 정해져 있고 미래도 따라서 완전히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는 그거를 미리 알 수만 있고 어떻든 그런 닥쳐오는 일을 당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못 박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의 선택 가능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부처님의 인과론은 그런 외도의 잘못된 견해, 잘못된 가르침을 다 깨뜨린 것이잖아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뭐 그런 점치는 거, 또 뭐 다른 신이나 다른 정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뭐 처지를 개선하거나 뭘 이뤄보려고 하는 일, 이런 거는 다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과거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일정하게 규정하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모든 게 다 인과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그냥 터무니없이 일어난 거, 어쩌다 일어난 거,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신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걸 어떻게 해갈 건덕지가 없어요. 분명히 과거는 지금 현재를 만들었다고. 그렇지만 이건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야. 민주주의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다 이제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겠지 뭐. 틀림없이 그 돌돌이 쩍벌남이 대통령이 되겠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운이 펼쳐져 가면서 다른 나라를 다니고 다른 나라에 살고 해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부심 느끼던 때는 이제 지나갔나 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딱 접어버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미래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반대쪽에 후보가 완벽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적당한 후보라고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지나친 사람, 너무 도에서 벗어난 사람, 최악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생각으로, 계산으로, 온갖 계략과 술수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타심이나 모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다 기만적인 말이에요. 수사하고. 무슨 정책이고 뭐고 다 그런 것도 없어 보이지만 얘기하고 막 해도 그냥 어디서 누가 써준 대로 외워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토론 같은 거 회피하고 정책 제시도 못하고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 정부가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있는 정부를 자기가 구성하면 다 잘 해나갈 것처럼 모두가 다 잘 되어나가고 경제도 또 다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다고. 이런데 계속 속아서 살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또 그래도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미래를 사랑하고 하면서 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래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그 쉬운 생각으로 그 속마음이야 참 가상하고 감사하지만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그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세월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했던가,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가, 어떤 미래를 꿈꿨던가, 어떤 내가 되고 싶었던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었던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정말 저렇게 아닌 거, 도를 지나친 거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적당하게 징계해야 돼요.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제 친구들을 근자에 만나봤더니 그 친구들도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달았는지 물들었는지 변절했는지 너무 그동안 이렇게 세상 흘러온 거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조금도 선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고 막 그런 구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가서 투표를 한다면 틀림없이
저런 놈 뽑겠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옛날 친구들이고 하니까 면전에서 너 틀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발언을 제기하거나 제 주장을 막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만나면 이제 분명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뜻이 다르고 이 사람 돌이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만나려고 해요. 제 가까운 친구들은 언론에도 있었고 법조계에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만났다가 떠나버리고 나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말해주고 싶은 것을 말해주지 못해서.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저를 반가워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너무 거북하고 너무 자기를 기만하고 또 자기 편에서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 그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견해, 정치적인 어떤 편향에 대해서 그냥 논쟁하듯이 정치 토크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피차 마찬가지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불법 말고 있나요? 다 상대적인 주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옳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옳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시비하는 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주인다운 삶을 살고 그런 삶이 보장되는 사회 시스템이 민주주의라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정말 내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밖에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이것들의 주인은 무엇인가 돌아보기만 하면 다 밖에 있지 않아요. 나도 아니라고. 심장 뛰는 거 내가 뛰어야 되겠다 하고 뛰고 그만 뛰어야지 하면 그만 뛰고 해요. 심장 안 뛰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착각,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그냥 좋으려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가 커지고 영원해지려고 뭐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왔잖아요. 그 때문에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부처님은 그 자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그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무아의 연기를 설파하신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냐고 물으신 거예요. 꽃을 들어서 그게 뭐냐고 우리들한테 질문하신 거라고요. 이게 뭐냐고. 꽃을 들어보인 이것이 뭐냐고. 그놈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진짜 주인이라고. 그놈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다는 신이나 이 세상의 다른 사람, 권력자들, 다수, 대중이 아니라고. 이것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이것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그냥 종이고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런 것들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고.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누구나 다 함께 주인이 되는 길인 거예요. 한 부처가 성불하면 다 성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식견으로 보면은. 옛날 부처님이 설하신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잘못된 외도의 소견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자작, 타작, 자타작. 자작은 이거 다 내가 해나간다. 내가 믿을 건 나뿐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내가 하나요?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 분명히 다른 조건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일도 온 세상에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자작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타작인가? 나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신이라든지 어떤 권력자들, 소수의 지배자들이 이 모든 걸 다 해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놈들이 설령 있다고 해도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이 몸뚱이 움직이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저 하늘을 보고 저 신을 부르거나 뭐 자기 상전, 권력자들 보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이죠. 그야말로 노예고 죄인이고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둘 다 아니면 자작 타작이 다 맞지 않다면 그러면 자타작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건 내가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은 다른 누가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신이 그렇게 하는 거겠지. 내가 어떤 건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잠들어 버려도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타작이에요. 이것도 견해예요. 진짜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뭐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두 개가 함께 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걸 조합해낸 것이라고. 이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진짜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지 않아서 탐구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견해를 가졌을 뿐이라고. 바로 이 자작, 타작, 자타작 이런 세 가지 소견을 가지고 세상에 온갖 이론이 만들어지고 사상이 나타나고 철학이 난무하고 또 종교가 범람하고 그래온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 속에서 온갖 정치가 벌어지고 그 정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인생을 저당잡혀서 꾸역꾸역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소견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이 바로 불교예요. 무엇이냐 진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몸뚱이 끌고 다니면서 온갖 인간의 짓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만이 자기를 참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로구나 하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절대적이에요. 무상한 것이 아니고 불생불멸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심지어는 벌레나 다른 미물들도 다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로봇이나 AI는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엄청난 시스템으로 발전해가지고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자기가 없어요. 그 주인됨이 없어요.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일 뿐이지 그건 오직 우리 안에만 있다고. 중생에게만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야 이 세상에 온갖 부조리나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슬픔에서 벗어나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되어야 진짜 민주주의가 구현된 것이고 그러기를 부처님이 바라신 것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구도하시고 성불하시고 법을 펴신 거죠. 제발 도에 넘치는 욕심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뭐 시장 이런 거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한순간이라도 멈춰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안 그러면 틀림없이 그 도에 지나친 응징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법계가 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본성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속아 넘어가고 주저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찌그러져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징벌해서 바로잡고야 만다고. 그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옛날에는 독재자들도 그래도 큰 스님들을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모셔다가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불교를 아는 스승들을 찾아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러워요. 우리 불자들이 먼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거,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인 되는 길을 가리켜 보이신 것을 감사해야 하고, 또 수많은 옛 스승들이 그 길로 가서 부처님처럼 되신 거를, 그런 삶을 살아 보이신 것을 감사해야 하면서 우리도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이 오가는 시간을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하고 또 기쁘게 작별하고 그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어요. 사람을 믿고 중생을 믿고 또 한국 사람을 믿어요. 이 믿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결코 허무하고 괴로운 그런 배신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